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인수입니다. 한국 클래식 음악이 새 역사를 썼습니다. 주인공은 23살 성악가 김태한입니다. 세계 3대 음악 경연대회 중 하나인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바리톤 김태한이 우승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권 남성 성악가 최초의 대회 우승자입니다. 벨기에 현지에서 조은아 특파원이 전합니다. First prize, premier prix, eerste prijs. Queen Elizabeth International Grand Prize, Queen Mathilde Prize. Taehan Kim. 검은 뿔테 안경을 쓴 한국 청년이 무대 위로 걸어 나옵니다. 23살 국내파 성악가인 바리톤 김태한 씨입니다. 세계 3대 클래식 경연대회로 꼽히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아시아 남성 성악가의 우승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냥 머리가 멍해졌는데 진짜 할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너무 기쁩니다. 성악 부문으로 열린 올해 대회는 본선 때부터 한국인 참가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J'adore les musiciens coréens. Je trouve qu'ils sont très chaleureux, très sensibles et ils ont une éducation extraordinaire. Moi, j'admire votre pays qui donne beaucoup d'argent pour la culture et l'éducation. 3일간 치열한 결선을 치른 12명 중에 남성은 단 3명뿐인데요. 모두 한국인입니다. 국적별 인원도 한국이 제일 많습니다. 결선 진출자 가운데 유일한 베이스인 정인호 씨도 5위로 입상했습니다. 너무 기쁘고 특별히 저 후배가 진짜 너무 잘해줘서 너무너무 지금 자랑스럽고 막 벅차더라고요,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는 K-클래식이 나아갈 길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더 보완해야 될 거는 언어 능력, 그다음에 문화에 대한 이들의 문화에 대한 공부와 또 거기에 대한 실전적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과 같이 융합해서 살 수 있는지. 록 가수가 되고 싶어 중학교 밴드부 활동도 했던 바리톤 김태한. 이젠 세계를 돌며 오페라 공연을 하는 슈퍼스타를 꿈꾸고 있습니다. 브뤼셀에서 채널A 뉴스 조은아입니다. 김태한이 우승한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는 벨기에 왕실이 주관하고 9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진 세계적 음악 경연 대회입니다. 지난해 첼로 부문 최하영이 우승한 데 이어 2년 연속 대회를 석권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어서 성혜란 기자입니다. 벨기에 왕비의 이름을 딴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는 쇼팽 피아노 콩쿠르, 차이콥스키 콩쿠르와 함께 세계 3대 콩쿠르로 불립니다. 바이올린, 피아노, 첼로 성악의 순서로 해마다 경연 분야가 달라지는데 첼로 경연이었던 지난해엔 최하영이 콩쿠르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최하영은 한국인 최초로 첼로 부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두 대회 연속 우승자를 배출하면서 한국 클래식은 최근 높아진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젊은 연주자들이 그야말로 그 K-클래식의 파워를 세계 최고의 콩쿠르에서도 그 힘을 보여주고 있다.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의 관객들은 음악에 대한 열정이 높기로 유명합니다. 김태한은 어린 나이에도 진정성 있는 노래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노래를 들었을 때 이제 가슴에 이렇게 와닿는 그런 퍼포먼스였다는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travail assez jeune dans c'est une langue vraiment différente des nôtres, d'apprendre et aussi une musique totalement différente culturellement.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2연패를 통해 한국 클래식의 잠재력이 갈수록 확인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대통령실이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용 실태를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횡령, 리베이트, 서류 조작, 내부 거래 같은 각종 비리 행태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유흥업소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새어나간 국민 혈세가 300억 원이 넘습니다. 강병규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 통일운동단체가 묻혀진 민족 영웅을 발굴하겠다며 정부로부터 보조금 6,260만 원을 받아 기획한 행사입니다. 하지만 실제 행사 프로그램은 윤석열 정권 취임 100일 국정난맥 진단과 처방 세미나 등 정치적 강의들로 채워졌습니다. 당시 세미나 자료에는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을 예고하며 당초 목적과 동떨어진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또 다른 통일 관련 단체는 통일 분야 가족단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무 추진비 1,800만 원을 술을 사거나 유흥업소를 가는 데 사용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 일제 감사를 실시한 결과 1,865건이 부정 비리로 확인됐고 314억 원이 부정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온갖 유형의 비리가 확인되었으며 보조금 환수,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비위가 심각한 86건은 형사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고 목적에 사용 등 300여 건은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국민 혈세를 국민이 감시하는 포상금 제도를 운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권익위를 통해 포상 요건과 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외부 검증도 대폭 강화하고 내년도 보조금 예산은 올해 대비 5천억 원 이상 줄이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홍지은 기자 나왔습니다. 자, 홍 기자, 오늘 발표된 이 민간단체 보조금 사용 실태를 보면 부정 사용액만 314억 원에 달합니다. 대체 어디에 어떻게 쓰인 겁니까? 네,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횡령, 리베이트, 서류 조작, 내부 거래로 구분되는데요. 먼저 횡령 사례를 보면요. A협회 연맹 사무총장은 출장비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여행비로 빼돌려 1,344만 원을 횡령했는데요. 또 기념품을 만들지도 않고 제작비를 개인 계좌에 입금하는 등 3년간 3,5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다음 리베이트 사례인데요. 비기념사업회는 독립운동가 초상화를 전시하는 앱 개발비로 5,300만 원을 업체에 지급한 뒤 500만 원을 되돌려받는 식으로 세금을 편취했습니다. 서류 조작 등 부정수급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인천의 시민단체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페이퍼 컴퍼니였지만 거짓 신청으로 3,11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가족 등 내부 거래 사례도 있었는데요. 2021년 지역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수령한 D사회적 협동조합은 이 교육업체를 통해 1,900만 원 상당 노트북 42대를 대여했는데요. 두 단체 대표가 부부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가족 간 내부 거래로 편취한 부당 이득 액수만 3,150만 원에 달했습니다. 부정비리 단체에 왜 보조금을 준 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가 대대적인 보조금 조사에 나선 것도 이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 아니겠느냐, 이런 시청자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민간단체의 국가 보조금이 2조 원가량 증가했지만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되지 않아 혈세 누수가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코로나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일자리 사업 보조금이 이례적으로 늘어났다며 그런 부분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민간단체들이 본래 설립 취지와 무관하게 정치 이념에 따라 이권 카르텔을 만들었다는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시민단체가 야권과 이권 카르텔을 만들었다며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이제 부정비리를 막는 이 예방책도 중요해 보이는데 앞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제도
어떻게 바뀌게 되는 겁니까? 네, 감사 시스템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가보조금 관리 시스템 등록을 의무화하고 외부 검증도 강화합니다. 또 전 부처 차원에서 분기별로 보조금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 신고도 활성화합니다. 윤 대통령은 보조금이 방대해 국민이 감시하지 않으면 잘못 사용될 소지가 많다며 포상금 제도 강화도 지시했습니다. 그렇군요. 보조금 예산도 이 전면 재검토되는 겁니까? 네,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제로 베이스, 즉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먼저 내년도 보조금 예산을 올해보다 5천억 원 이상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보조금의 30%를 대폭 삭감한 수치인데 전임 정부에서 5년간 보조금 규모가 급증한 만큼 전면적인 구조 조정을 통해 바로잡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구상입니다. 지금 이대로 보면 이번 감사로 파장도 거셀 것 같은데 시민단체와 이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각계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노조에 이어 시민단체까지 죽이기에 나선 건데 엄청난 역풍이 불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적발된 시민단체를 국고 터리범으로 규정하며 정부에 강력한 조치를 주문한 반면 민주당은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 정치부 홍지은 기자였습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자 여권의 압박 수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휴일인 오늘 이례적으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선관위 길들이기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일제히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선관위원장은 사퇴로 국민적 공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빨간 소쿠리 안에는 아빠 찬스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아빠 찬스 담긴 빨간 소쿠리 들고 노태악 위원장은 집으로 가길 바랍니다. 선관위가 자녀 채용 특혜 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를 끝내 거부하자 노 위원장 사퇴 카드로 압박 수위를 높인 겁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주요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 유리하게 편파적 해석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선관위 고위직들이 이토록 겁도 없이 과감하게 고용 세습을 저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민주당과 공생적 동업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됩니다. 이에 민주당은 정치 공세, 정치 레토릭에 불과하다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또 여당의 선관위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선 선관위 길들이기라고 맞섰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정 정당이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건 노골적인 선관위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감사원 감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문제가 드러나면은 저는 일벌백계 하는 것이 맞다. 감사원 조사를 안 받겠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앙선관위의 어떤 가지고 있는 특성이랄까 그런 모습을 계속 행태를 보이는데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은 선관위 감사 거부가 감사원법 위반이라며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이동훈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진실 게임인데 무슨 진실 게임입니까? 네, 감사 진실 게임입니다. 감사원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놓고 며칠째 진실 게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만장일치로 전 위원장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 즉 불문 결정이 내려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부터 전 위원장이 세종청사에 상습 지각하는 등 근무 태만과 감사원 감사 방해, 유권 해석 부당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해 왔는데요. 지난 1일 열린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 6명 만장일치로 전 위원장의 개인 책임을 묻지 않는 불문 결정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오자 전 위원장은 사필 규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그러자 감사원은 대변인실 명의로 불문 결정은 사실이 아니라며
위법 부당 행위에 대해 권익위원장에게 기관주의 형태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 설명을 보면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이 아니다. 기관주의 형태로 책임을 물었다 이런 거군요. 전 위원장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 위원장은 당장 반발했는데요. 오늘 SNS에 허위성 보도자료나 말장난으로 진실을 왜곡 은폐하지 말고 권익위원장에 대한 불법적 수사 요청을 철회하고 허위 조작 표적 감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고 맞섰습니다. 정치권도 진실게임 공방에 가세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전현희 위원장은 무혐의 호소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이 전 정부 탄압에 앞잡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진실은 뭡니까? 네, 전 위원장의 책임이 어떻게 적시됐는지는 이르면 이번 주 공개될 감사 보고서를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전망인데요. 감사 보고서가 나온 뒤에도 당분간 여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런 작자, 거친 표현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한 말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부산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죠. 이 자리에는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는데요. 서 최고위원이 단상에 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 안 듣는 말씀 어떤 놈입니까? 말 안 듣는 말씀 어떤 인간입니까? 대한민국 국민까지 방사능에 오염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작자가 대통령 자격 있습니까? 공당의 최고위원 발언으로는 많이 아쉬워 보입니다. 민주당 인사들이 윤 대통령을 향해서 거친 인사를 내놓는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이해찬 대표가 강의를 하는데 결국 윤석열은 탄핵시켜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현직 당직자도 아니고 상임 고문이시니까 기사 쓰려면 쓰라 그러지 뭐. 정봉주 전 의원은 어제도 내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 우리의 목표는 오로지 윤 대통령 탄핵이라며 연이어 탄핵을 언급했고요. 이수진 의원도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윤 대통령을 바보라고 칭하며 바보가 하는 짓을 가지고 왜 이렇게 했을까 물어보면 뭐 나오냐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국민의힘도 똑같은 말로 받아쳤죠? 네, 국민의힘은 오늘 논평을 내고 서영교 최고위원을 향해 저급한 작태라고 비판했는데요. 이런 작자들이 제1야당의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하고 있으니 당을 폐기할 수준에 이른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거친 발언들이 지지층에게는 사이다가 될 수도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것 또한 사실인데요. 사용하는 말은 곧 그 사람의 품격을 드러내는 만큼 말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지금까지 야랑이었습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정유정이 붙잡힌 뒤에도 진범이 따로 있다면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 당국은 정유정이 피해자 신분 탈취 의도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려고 했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에 붙잡힌 정유정은 첫 조사에서 진범은 따로 있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자신이 피해자 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모르는 제3자가 살인을 저지르고 있었고 자신에게 피해자 신분으로 살게 해줄 테니 시신을 유기하라고 시켰던 겁니다. 그러나 이런 정유정의 진술은 거짓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범행 당시 정유정 말고는 피해자 집을 드나든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던 정유정은 가족들의 설득에 살인해보고 싶어서 그랬다며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고립된 생활 자체가 나이에 비해서 성장이 퇴화되는 형태로 결국 충동성을 발휘하는 청소년적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 정유정은 고교 졸업 이후 5년 동안 특별한 직업이 없었는데 경찰에서 진술한 대학 합격, 공무원 면접 일화 등도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정유정이 피해 여성의 옷으로 갈아입고
피해자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또 다른 범행 동기가 있었는지 수사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입니다.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기까지 한 23살의 정유정. 범행 동기를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는 충동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보도해서 이상현 차장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장.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범행 동기입니다. 정유정, 이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나왔습니까? 경찰이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성향이 나오기는 하지만 단정 짓기는 어려운 경계성 수치가 나온 걸로 보입니다. 검사 결과가 총 40점 가운데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보는데요. 정유정은 25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이코패스 여부를 떠나서 정유정이 벌인 범죄의 잔혹성과 반사회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 범행 직후에 찍힌 CCTV 이거 너무 태연하고 이래서 너무 놀라웠습니다, 저는. 네. 캐리어를 끌고 가는 모습이 마치 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가벼운 발걸음인데요. 이때가 피해자를 살해한 지 3시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때인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신의 집에서 시신을 옮길 캐리어를 가지고 범행 현장으로 돌아가는 길인데요. 당황하거나 두려운 모습이 전혀 없어 보이죠. 다만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한 모습은 기존의 사이코패스들과는 다른 모습인데요. 이 사과가 진정한 사과인지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코패스 범죄와 달리 허술한 측면도 많았죠. 네, 범행 후에 특히 정유정은 자신의 동선을 여러 차례 노출시켰습니다. 피해자를 살해한 뒤에 마트에 가서 비닐봉투와 세제, 추가 흉기를 사고 자신의 집으로 갑니다. 이때 여행용 가방을 챙겨서 나온 거고요. 그 뒤로도 자신의 집을 2번이나 간 뒤에야 택시에 탑니다. 결정적으로 혈흔이 묻은 캐리어를 들고 택시에 타면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시신을 유기하러 갈 때 범행 현장에는 시신 일부를 남겨둔 채로 갔는데요. 완전 범죄를 꿈꿨지만 현실은 허술하기가 짝이 없었던 겁니다. 반사회적 성향은 분명하지만 사이코패스로 보기는 어렵다, 뭐 이런 건데 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역대 사이코패스 점수가 가장 높았던 건 유영철입니다. 그 밖에 강윤성, 강호순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연쇄 살인범들인데요. 대부분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잔혹범죄를 저질렀지만 사이코패스는 아닌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 2021년 세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은 범행 후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자해를 한 점 등이 사이코패스와는 거리가 멀었고요.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해범 전주환이나 제주도 한 펜션에서 전 남편에게 수면제를 넣은 카레라이스를 먹인 뒤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고유정도 사이코패스는 아니었습니다. 정유정의 또 다른 특징이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유정은 고교 졸업 후 5년 동안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서 사실상 고립된 생활을 해왔습니다. 경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교우 관계라고 할 만한 지인이 없었던 걸로 확인됐는데요. 살인사건을 다룬 TV 프로그램에 심취하고 또 지난 2월부터는 도서관에서 범죄 관련 서적을 빌려다보고 휴대전화로는 시신 없는 살인 등을 검색했다고 합니다. 내가 혼자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쥐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속마음을 그대로 얘기한 게 아니라 원하는 대로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다만 상황은 이해할 수 있죠. 그래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점이 많죠. 네, 아직까지 범행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왜 가해 앱을 통해서 피해자를 선택했는지 등 면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사건을 보도였습니다. 목에 쇠사슬이 채워진 채 놀이터에서 쓰러져 있던 중년 남성이 발견됐습니다. 몸에는 매질을 당한 흔적까지 있었는데 무슨 사연인지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앞 공원 놀이터입니다. 지난 29일 오전 10시 40분쯤 이 놀이터로 경찰과 소방이 출동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놀이터에 수상한 중년 남성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50대 남성은 3일 동안 이 놀이터 부근에서 술을 마신 뒤 미끄럼틀에서 잠을 자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누워있던 남성은 며칠 동안 비를 맞아 안색이 창백하고 저체온증 증세까지 보였습니다. 목폴라티로 가려진 목에는 1m 길이의 쇠사슬이 감겨 있었는데 스스로 풀지 못하도록 잠금 장치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몸에는 막대기 같은 물체로 맞은 상처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60대 친형을 폭행 용의자로 특정하고 임의동행했습니다. 친형은 경찰 조사에서 알코올 중독 상태인 동생이 내다 팔려고 모아둔 폐지를 판 돈으로 술을 마셔 때렸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3일 전에 계속 여기 와서 술을 사더라고요. 그래서 먹으려고 하길래 학교 앞에 나가서 안 되니까 술 마시면 길 건너가서 공원 안으로 들어가서 먹으라 하니까. 형제의 80대 친모는 치매를 앓고 있었고 형이 폐지를 내다 판 월 40에서 50만 원으로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형을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지자체와 연계해 이들 가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어두운 밤 갯벌에서 조개잡이를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밀려든 바닷물에 휩쓸렸습니다. 12시간 만에 구조가 됐는데 2명이 숨졌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사방이 캄캄한 바다 위에서 해경대원이 수색 작업에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인천 무의도 한하계 해수욕장에서 사람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갯벌에 안착을 하고 고무줄 내려서 한 명을 구조했는데 구조하고 나니 그분이 2명이 더 있다. 그래서 비상을 걸어서 다시 수색을 하게 된 겁니다. 먼저 구조된 60대 여성은 건강에 이상이 없었지만 나머지 40대 남녀 2명은 수색 12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같은 동호회 소속인 이들은 얕은 바다에서 어패류 등을 잡는 해루질을 하다 밀물에 고립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이들을 수색하던 중 지난달 이곳에서 해루질하다 실종됐던 50대 여성의 시신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도 무의도에선 해루질하던 2명이 밀물에 고립돼 부표를 잡고 버티다 겨우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밀물이 들어오는 시간을 맞춰놓고 작업을 한다든지 최소한 2인 1조로 작업을 한다든지 야간에 작업을 피한다든지 이런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가슴장화 같은 작업복을 착용할 경우 안으로 물이 들어오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데이트 폭력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휴대전화에 소개팅 앱이 깔려 있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백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 여럿이 한 남성을 술집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당황한 기색의 남성은 경찰과 대화를 나누더니 이내 순찰차로 연행됩니다. 지난달 29일 자정쯤 20대 남성이 함께 살던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남성은 동거하는 여성의 휴대전화에 소개팅 앱이 설치돼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집 안에서 때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달 28일 아침부터 시작된 폭행은 밤까지 2차례나 더 이어졌습니다. 남성은 집에 있던 빗, 수납장 뚜껑, 리모컨 등을 이용해 여성의 머리와 몸을 때린 걸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날 밤 두 사람이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러 간 자리에서도 여성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여성은 이따 집에서 보자는 남성의 말에 위협을 느꼈고 술집을 먼저 빠져나온 뒤 인근 편의점으로 몸을 피해 112에 신고했습니다. 보복범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술집에서 남성을 곧바로 연행했습니다. 그 정도 안 하고 회장님은 편하게 여자를 경찰은 여성이 2주 전부터 폭력적 행동이 이어졌다며 날짜별로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했다는 점에서 단순 연인 간 다툼이 아닌 교제폭력으로 분류하고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시키고 여성을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해 스마트워치도 지급했습니다. 남성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그제 구속 송치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출근길 승객들이 몰리는 지하철은 압사 사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만간 지하철역 승강장의 혼잡도를 미리 알려주는 신호등이 생긴다고 합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이혜주 기자입니다. 빽빽한 열차 안에 있던 승객은 결국 실신합니다. 지하철에 타려는 긴 줄. 도착한 지하철에서 쏟아져 나온 승객들로 승강장은 금세 가득 찹니다. 현재 지하철 혼잡도는 승객들의 무게로 열차 안 밀집도를 측정해 파악하지만 역 승강장 혼잡도는 알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9월 서울 지하철역과 김포 골드라인 10개 역의 승강장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알려줄 예정입니다. 혼잡도는 스마트폰 앱이나 역사 외부, 출입 게이트에 표시합니다. 승강장 밀집도 수치에 따라 혼잡도를 3단계로 구분해 빨강, 노랑, 녹색으로 신호등처럼 표시합니다. 밀집도는 승강장 체류 인원을 승강장 면적과 기준 인원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기준 인원은 전문가 의견 등을 거쳐 결정합니다. 승강장 체류 인원은 지하철을 타려고 기다리거나 열차에서 내리는 승객들 모두 포함해 혼잡도를 측정합니다. 시민들은 참고는 되겠지만 발길을 돌려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진 않을 것 같다는 반응입니다. 지하철 왔을 때 꽉 채워도 다음 거 기다리는 것보다 들어가서 타려고 하니까 사실 그냥 그대로 타지 않을까요? 학교 근처에 그냥 지하철역이 있어서 너를 여기에 타러 왔는데 그걸 보고 다시 나오는 시간도 있을 거고 만약에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좀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혼잡도 측정 표준화 작업을 거쳐 전국 지하철역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이르면 이번 달 말부터 장마가 시작됩니다.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에 강남 한복판이 물에 잠겼고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3명은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서울시는 단단히 준비에 나선 모양새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현장 카메라 김예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에 물바다가 됐던 강남역입니다. 올여름도 많은 비가 예고돼 있어서 지자체들은 벌써부터 침수 예방 대책에 나섰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맨홀 뚜껑이 들리면서 분수처럼 물이 솟구칩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뚜껑이 열린 맨홀에 보행자가 빠져 숨지자 지자체는 맨홀에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쓰레기에 막혀 제 기능을 못했던 빗물 바지도 청소합니다. 뚜껑을 걷어내자 낙엽과 담배꽁초가 10cm가량 쌓여 있습니다. 강남역 사거리 침수 상황을 가정한 풍수의 재난훈련도 처음 실시됐지만 시민 불안은 여전합니다. 그거를 크게 개보수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이제 이거를 해결책이라고 할 정도의 공사는 제가 못 봤었어가지고. 폭우로 반지하집이 침수되면서 3모녀가 숨진 이곳은 사고가 난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렇게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다른 반지하집들도 침수의 흔적을 그대로 안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방안 높은 곳에 귀중품을 옮겨놓고 올 여름을 준비합니다. 뭐 앨범부터 해가지고 막 전부 다 이게 지금 저런 거 더 많은 거 다 지금 위에 올렸잖아요 또.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을 전수조사해 물막이판을 설치해주고 있지만 주민들은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물이 차면 아무리 이게 있더라고 하더라도 저 위로 그 위로 물이 들어와 버리는 것도 있고 일단 밑에서 위로 솟구쳐 올라온단 말이에요. 지난해 침수로 피해를 본 반지하 주민들은 대부분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런 데 사냐. 지상으로 올라갔을 때 월세가 2배 이상, 그 최하로 잡았을 때 2배예요. 지금 집값도 많이 올라갔지, 비용도 들지, 뭐 전기세도 올랐지, 가스비도 올랐지, 생활이 너무 불편하고 걱정되네요. 지자체에서는 이사비 지원, 무이자 대출 등으로 이주를 돕고 있지만 소득, 거주 기간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구체적인 탈락 사유 같은 거 전달 받으셨나요? 아니요. 그런 건 전달 못 받았습니다. 건물주 상대로 이제 그 서류만 주고 가요. 서울시는 폭우 피해 대책으로 20년 안에 반지하를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21만여 호의 반지하를 매입할 예정인데
현재 매입된 곳은 72호에 불과합니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 전세대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매입 신청이 가능하고 매입 가격도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지하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불안한 여름은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속 불안은 해요. 특히 이제 잘 때 소리가 나면 깨져. 후두두둑 소리가 좀 심하게 나면 괜히 벤슬이 한번 나와보기도 하고. 현장 카메라 김예지입니다. 얼마 전 북한이 발사체를 쏘아 올린 직후 서울시가 어설픈 위급재난 문자를 보내 천만 서울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가까운 일본과 전쟁이 한창인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로 가보겠습니다. 세계를 보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북한이 군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린 뒤 1분 만에 일본 오키나와에 울린 경보음입니다. 경보 발령 이유와 위협의 주체, 대피 방법까지 세 가지 정보는 TV와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주민들에게 정확히 전달됐습니다. 30분 뒤 대피령 해제를 알릴 땐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도 적었습니다. 일본의 재난경보 시스템, 이른바 J-얼럿입니다. 인공위성을 통해 지자체가 일시에 보내는 자동 경보 시스템으로 지난 2007년 도입됐습니다. 북한의 위협부터 지진과 쓰나미 등 각기 다른 경보음을 적용해 시민들이 즉각 위기 상황을 구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30년 앞선 1960년부터 9월 1일을 방제의 날로 정한 일본에선 행동요령 홍보와 정기적인 대피 훈련이 생활의 일부가 됐습니다. 撃たれたらやっぱりね大変なことになるさけねやっぱそれはちょっとあれやめてもらったらええと思うけどね。これ NHK だって言って NHK というふうに今やろうかと思ったんですが真面目な話逃げる離れる隠れるというふうに覚え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 지난 1년 동안 경보음을 듣고 지하철역으로 신속 대피를 반복했던 우크라이나 국민들. Тривога, ми не добігли до метро, було настільки лячно, нас там приютило кафе, і ми спустилися в них в бомбоубіжище в цьому в кафетерії. 빠르고 구체적인 정보만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어 위성항법 시스템을 이용해 가까운 방공호를 알려주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까지 등장했습니다. Attention, air raid alert. Proceed to the nearest shelter. 70년 넘게 분쟁 중인 이스라엘에선 공습 경보가 울리면 해수욕을 즐기다가도 뛰어들어갈 수 있는 대피소가 마련됐습니다. We try to stay close by to shelters if needed. We know this is our way of living here. Hopefully in time it's gonna be resolved. 공습을 대비한 전국 규모 민방위 훈련 공백이 6년 동안 이어진 우리나라에선 뒤늦게 민방위 훈련 확대 등을 검토 중입니다. 민방위에 대한 국민적인 교육도 부족했고 교육만 했지 뭐 직접 훈련도 하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 복합돼 있겠죠. 북한이 재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혼란을 피할 수 있는 정확한 경보 시스템 개편과 함께 우리 사회의 안보 불감증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계를 보다 정다은입니다. 꼬마 판다 푸바오는 3년 전 국내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판다입니다. 짝을 맺어주기 위해 조만간 중국으로 돌려보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푸바오를 보려는 방문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광민경 기자입니다. 꼬마 판다 푸바오가 고개를 돌려 관람객들을 바라보자 환호성이 쏟아집니다. 양손에 대나무를 쥐고 이빨로 껍질을 까먹습니다. 나무를 타고 올라가더니 벌러덩 들어 눕습니다. 너무 귀여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선물한 수컷 러바오, 암컷 아이바오 사이에서 2020년 국내 최초 자연 번식으로 태어난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 용인 에버랜드에 살아 용인 푸씨, 장난기가 많아 푸장꾸 등 다양한 애칭으로 불리며 사랑받아 왔는데
내년 중국으로 떠난다는 소식에 관람객이 더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판다월드 방문객 수는 하루 평균 약 7,000명으로 어린이날 등 휴일이 몰린 지난달 초보다 약 20% 늘었습니다. 판다월드 입장을 위해 30분을 기다려야 할 정도입니다. 전 세계 1,800마리 정도 남은 멸종 취약종 판다의 소유권은 중국에 있어 푸바오도 만 4살이 되는 내년 신랑을 찾기 위해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안 갔으면 좋겠어요. 아이바오, 러바오가 한국에 남는다면 푸바오가 되게 보고 싶을 것 같아요. 푸바오와 함께해온 사육사도 이별이 아쉽지만 동물이 행복한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짝을 찾는 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이 할아버지와 함께 푸바오의 앞날을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푸바오가 떠날 날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별을 아쉬워하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최고 시속 270km로 질주하는 모터 스포츠 대회 슈퍼레이스 3라운드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선 레이스 도중 타이어 교체를 의무화하는 독특한 규정이 적용됐습니다. 승부의 변수로 작용했을지 정윤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심장을 두드리는 엔진 소리와 함께 시작된 레이스. 최고 시속 270km로 질주하던 차량들이 레이스 도중 팀별 구역인 피트에 멈춰섭니다. 타이어 교체와 급유를 위해 정차하는 피트 스톱을 위해서입니다. 지난 라운드보다 주행거리가 60km가량 늘어나 마모된 타이어를 바꾸고 기름을 넣는 게 필수가 됐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 모터스포츠 대회인 포뮬러1에선 3초 이내에 타이어 교체가 끝나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바퀴 고정 볼트가 1개인 포뮬러1과 달리 슈퍼레이스 차량은 볼트가 5개여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슈퍼레이스에서 최소 2개 이상의 타이어 교체가 의무화된 건 이번 라운드가 처음. 연습된 12초가량 걸리던 피트 스톱이지만 긴장감이 극에 달한 실전에선 실수가 속출합니다. 타이어가 빠지지 않아 50초가 소요되거나 기름을 넣는 도중 아찔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승은 피트스톱에서 바퀴를 모두 바꿔 후반에 승부를 건 이찬준이 차지했습니다. 쌩쌩한 바퀴로 결승선까지 2바퀴를 남기고 역전극을 펼치며 1위로 골이 난 겁니다. 피트스탑에서 제가 알기로는 저만 다른 방식을 가져왔거든요. 내 타이어를 모두 교환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생각보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독특한 규정으로 승부의 재미를 더해가고 있는 슈퍼레이스의 4라운드는 다음 달 인제 스피디움에서 열립니다. 채널A 뉴스 정윤철입니다. 임시 개장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모습입니다. 더위를 식히기 위해 바다를 찾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는데요. 내일도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25도, 대전 27도, 대구는 29도, 강릉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대부분 맑겠지만 오후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5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양은 적지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이면 제주도에 5에서 10mm의 비가 시작돼 현충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은 오존과 자외선이 강해지겠습니다. 긴 시간 바깥 활동은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맑은 가운데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랫동안 주변인으로 머물러야 했던 클래식계에도 한류가 불고 있습니다. 세계 3대 클래식 경연대회인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한국 남성성악가 최초로 우승한 바리톤 김태하는 K-클래식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최근 한국의 젊은 음악가들은 세계 무대에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조성진, 임윤찬, 최하영 등이 대표적으로 지난해에만 총 43개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 음악가 31명이 입상했습니다. 이들의 성과는 끊임없이 경쟁하고 치열하게 도전하고 부단히 노력한 덕분일 겁니다. 지금도 목표를 향해 피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모든 이들을 위해 오늘의 마침표 찍겠습니다. 자랑스럽다. 뉴스A 마칩니다. 고맙습니다.